금수저 아니면 다이아 수저들이 사는 집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곳들이 떠오르십니까? 빌딩처럼 높고 현대적인 외관에 한강뷰가 한눈에 쫙 들어오고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공원까지 갖춰진 초특급 프리미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높은 담장 안쪽으로 정원에 잔디가 쫙 깔려있고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식의 주거 형태든지 간에 이런 주택들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들과 가까이 모여 일종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집값이 오르든 말든 터잡은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동네들부터 논밭이 천지개벽해 억소리절로 나는 동네들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부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자택이 295억 3천만 원으로 7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동네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제니, 싸이 같은 연예계의 월드클래스 스타들도 다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빅뱅의 지드래곤 씨는 이 동네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무려 164억 원에 매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자락에 위치한 용산의 한남동, 이태원동에는 한국의 대기업의 총집합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재계인사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공동묘지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1924년에 일본이 만든 병영지도를 보면요, 현재 부촌이 모여있는 한남동, 이태원동 위치에 명확하게 공동묘지라고 쓰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경계를 표시할 수 없을 만큼 넓었던 것도 알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조선시대에 사형을 당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신이나 돈이 없어 빈궁한 백성들은 사대문 밖에 이곳 한남동과 이태원 지역에 관도 없이 묻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올해 삼성가의 이태원동 필지에서 신축 공사를 위해 터를 파던 중 다수의 유골들이 한꺼번에 묻힌 듯한 61기의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이 지역은 1930년대부터 택지 조성 사업을 통해 일본인을 위한 집을 짓고 또 일본군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자리에 그 시절에는 일본군 사령부가 있어서 일본군 관계자들에겐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저택들을 짓기 위해 1922년부터 대규모로 이장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안장된 지 1년밖에 안 된 유관순 열사의 유골도 주인 없는 묘로 구분이 되어 강제 이장됐다가 유실됐다고 하는 걸 보면 제대로 이장 사업이 됐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들어선 적산가옥들은 광복 이후에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정부가 대부분 압수해 한국 국민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들은 대부분 건평 100평 이상의 호화주택이 많아서 결국 이 경쟁에서 승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 부대와 국방부가 들어서면서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나 재계 거물급 인사들도 관계 형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동시에 용산에 미군이 주둔하니 각국의 외교 관저들도 자리를 잡게 되었죠. 특히 일제감정기에는 일본인 장교들을 위한 숙소로 쓰이던 건물들엔 미군들이나 국내 고위 인사들, 각국 외교관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도 한강변으로 쭉 들어선 고급 빌라들이 모여있는 마을 유엔빌리지인데요. 전쟁 후에 거처를 잃은 시민들이 남산기슭으로 빽빽하게 지어놓은 판자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동네였죠. 또 당시에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공간들이 모인 핵심 지역이다 보니 일명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폐쇄성 높은 주거지역이 된 거죠. 1969년 지금의 한남대교인 제3한강교가 그리고 70년에는 남산 1호 터널이 개통되면서 용산은 강의 남쪽과 사대문안을 연결하는 중심점이 됩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당시로서는 첨단이나 다름없었던 외제 문물의 집결지로서 남산자락의 부촌은 더욱 몸값을 올려갔고 신흥부자들의 유입도 꾸준히 유지되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하면 이곳이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성북동 그리고 평창동이죠. 가끔 드라마에 재벌집 하면 꼭 등장하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성벽처럼 높은 담벼락이 쭉 이어지는 골목에 집 안으로 들어가 조경 잘 된 마당을 지나면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왠지 전화를 걸면 누군가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이러면서 받을 것 같은 딱 이 동네가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곳이 성북동 330번지 일대인데 현대가의 주택지로도 유명하고요.
GS, 한진, 두산, 교보문고, 남양유업 등의 대기업 총수와 가족들이 거주했거나 지금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다수 모여 사는 동네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북쪽 관문인 해화문 바깥에 위치한 한적한 농촌이었고요. 일제강점기엔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긴 했지만 한국전쟁 이후에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피난민들이 판자 몇 개로 집 모양새만 겨우 갖춘 무허가 판잣집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입니다. 당시의 정부가 경관이 뛰어나고 산림 상태가 좋은 곳을 난개발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풍치지구라고 지정한 곳들이 있었는데요. 성북동도 이런 지역으로 지정된과 동시에 외국인 주택단지로 책정되면서 일대의 판잣집이 즐비한 도시 풍경과는 차별화된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지는 청와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대사관저라든지 군 정부 관계 인사들의 거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치와 외교의 1번지가 되니 자연스럽게 재계 인사들도 몰려듭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든든한 정치적 지원군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갈 통로를 마련할 기회가 있는 대한민국 최상위 사회가 바로 성북동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강해 북쪽 부촌들이 철옹성을 쌓고 살아가는 동안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953년 약 1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60년엔 245만 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고 주택의 수는 가구 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마저도 최소 3분의 1은 판잣집이었죠.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도시 경계를 한강 이남까지 넓히고 대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어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결정을 합니다. 그 시작으로 여의도 및 한강변 개발 계획, 특히 1966년에 지정된 영동 개발은 한강 이남의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 구획을 정리합니다. 서쪽으로는 지금의 강서구, 양천구가 포함된 영등포 일대, 동쪽으로는 지금의 신사, 압구정, 청담, 노년, 역삼, 삼성, 대치동을 아우르는 강남 일대가 확정되면서 공동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렇다면 부자들이 강남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명확히 어느 시점부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명문고등학교들의 강남 이전 시기를 분기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만 해도 서울 시내 최상위권의 학생들만 선발했던 4대문 안의 명문고등학교들이 76년 경기고등학교의 이전을 시작으로 80년대 말까지 대거 강남으로 이전한 건데요. 자녀들 세대에도 명문의 타이틀을 놓칠 수 없는 부자들은 강남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전이야 시험만 잘 본다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74년부터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임의로 지정된 학교에 진학해야만 했거든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청담역과 경기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현대주택단지는 현재까지도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 터잡은 단독 주택단지입니다. 85년에 현대건설이 조성했는데 정인선 현대차 부회장 같은 현대중역들이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이동곤 부방그룹 회장 등 상당한 재력가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한국판 베버리 힐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나 배우 전지현 씨도 입주해서 화제가 됐었죠. 꾸준히 새로운 건물들로 집값과 땅값을 올리는 강남 땅 안에서도 명문 학교 곁에는 철옹성 같은 부촌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한편에서는 부촌의 의미가 동네라는 개념에서 아파트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서울 시내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있었지만 정부는 71년 여의도 그리고 73년 반포에 차원이 다른 아파트를 짓습니다. 바로 그동안 없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였죠. 전기가 귀한 시절이다 보니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오르내리는 아파트는 그야말로 부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개발 붐에 발맞춰 강남 지역 전반에 들어서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지어진 몇몇의 강남 아파트들을 보면 부유층을 타깃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맘때 지어졌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 50평대 이상이고 식모방 혹은 가정부실로 불리는 작은 방이 있어요. 그 시절에 부잣집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며 살림을 해주던 식모나 가정부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자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설계였던 겁니다. 1980년대부터 강남은 어느 특정 구역만 부촌이라고 규정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부자 동네로 변모해갑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시기가 바로 이때죠. 대표적으로 강남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음마 아파트를 보면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79년 준공 직후에는 분양가가 1,847만 원 정도였는데 80년대 중반에는 5천만 원, 90년대 초에는 1억을 넘고 90년대 중반에는 1억 8천만 원까지 오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을 아우르는 이른바 강남 3구에도 비슷한 추세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그야말로 한강 남쪽에는 돈잔치가 벌어진
거죠. 덕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신흥 부자들이 다수 발생합니다. 강남에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호텔 식당에서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백화점에서 명품을 고민 없이 사는 부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종의 강남 문화라고 불리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자녀들에게도 당연시되어 90년대의 X세대 오렌지족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대가 열립니다. 2002년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그 출발을 알렸죠. 건축미를 뽐내며 동네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초고층 빌딩 형식의 호화로운 호텔식 로비의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보안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연회장, 독서실, 골프 연습장 같은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입주민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아파트입니다. 요즘 아파트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워팰리스는 현재의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에 수많은 기준을 마련한 첫 주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풀어 해석하자면 부유한 사람, 다시 말해 재산이 많아 넉넉한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다 적다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많아야 한국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국내 한 금융사에서 매년 한국의 부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은행의 예금 적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그 수가 약 39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 중 절반 정도가 서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서울, 한국의 수도라고는 하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시로 맞닥뜨리는 교통체증에 시도 때도 없이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질, 게다가 사람이 좀 많은 게 아니다 보니 사건, 사고는 얼마나 잦은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도 부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많은 이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서울에서 살아갑니다. 부자들이 많은 단점을 감수하면서 이 도시를 선택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사람 때문에 라는 이유입니다. 부자들에게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자산 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각각 1, 2위로 꼽았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부자들 역시 혈연, 지연, 학연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데 외면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실제로 서울의 전통적인 부천 성북동이나 한남동, 청담동 같은 곳을 보면요, 여기 사는 부자들은 쉽게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살기 좋고 편하다는 이유보다는 관계를 단단히 유지해야 할 기존의 사람들과 미래의 가능성들까지 가까이 두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천 오브더 부천이라고 불리는 이태원동만 하더라도요,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과 그 자녀들이 살았거나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들 재벌가 중에는 같은 지역이나 동문 출신 혹은 사돈지간인 관계도 있습니다. 또 정치, 법조, 언론계 등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인사들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견고한 부촌은 땅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대를 이어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부촌은 돈만 많다고 진입할 수 있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부촌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동네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가 부의 척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말하자면 부의 격차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을 구분짓는 겁니다. 때문에 누군가 무심코 던진 어디 사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또 어떤 누군가는 은연중 대답을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달리 살아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살아보시고 싶다 하는 느낌.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성북동? 성북동은 가면 성이에요, 성. 집에 수영장 딸려 있고 관리비가 600만 원 나온대요, 한 달에. 아우, 수백억 자산가들도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달이라도 살아볼 수 있으면 성북동 살고 싶어요.